한국에서 괴물급 무기 현무5가 공개된 이후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 채널 PD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던 콜비입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동아시아 화약고의 첫 촬영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명과 음향, 카메라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했죠.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군사 다큐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이 괴물 신무기였죠. 무려 8톤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 어떤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위력,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초강력 미사일이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 영향과 파장을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었어요. 한국 군사력이 이제 세계 최강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모신 군사전략 전문가 마이클 오헬런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 주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랜던, 이번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존재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중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오헬런 박사를 바라보며 첫 질문을 준비했죠. 바로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현무5가 만들어낼 충격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오헬런 박사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첫 발언부터 현무5의 놀라운 성능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죠.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오헬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판도를 바꿀 존재예요. 8톤이나 되는 탄두 무게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파괴력은 거의 전술에게 필적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무5가 얼마나 혁신적인 무기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이었죠. 이는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17의 모피는 약 6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FOAB 역시 지하 100m까지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오헬런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미사일 역시 뛰어난 관통력을 보이지만 100m 정도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핵무기조차 지하 200m 이상 들어가면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현무5는 이 모든 무기의 한계를 넘어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인 진보라고 했어요. 이제 전 세계 어느 지하 벙커도 현무5 앞에서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지하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극한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벼랑 자체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테지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현무5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무기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였고 북한의 미래 행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인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수 김 박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진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새롭게 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 김 박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현무5와 그 여파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한잔하면서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북한에 미칠 영향,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미사일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스태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다음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향 담당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현무5가 이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 중국 전문가 로버트 첸 교수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현무5가 중국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무기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현무5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중국의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가 불가피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첸 교수를 맞이하면서 이번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첸 교수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에서 묵직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중국에게 분명히 예상 밖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첸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중국의 시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의 많은 군사시설, 특히 미사일 기지들이 지하에 있다고 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현무5는 이런 시설들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래식 무기입니다. 게다가 사거리를 따져보면 중국 동부 해안의 주요 대도시들도 모두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군사 영역을 넘어서 전략적 균형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중국이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기술적 우위를 자랑해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에서는 자신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무5가 등장하면서 이 자부심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진지한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첸 교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갖추면 미국의 동맹 체계가 한층 강해지는 셈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둘러싼 포위망이 더 단단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불러올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역학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사 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첸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자국의 지하 군사시설 방어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시설을 두거나 새로운 방어 기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현무5에 맞설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미 높은 미사일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무기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첸 교수는 숨을 고르고 외교적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암시하거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 한국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이것이 동북아의 긴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해지면 한국과 미국은 더 뭉칠 것이고 지역 군사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첸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현무5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영향력이 북한을 넘어 중국 그리고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가 지역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첸 교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랜던,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첸 교수님의 해석은 현무5가 불러올 변화의 크기와 복잡함을 실감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제작팀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첸 교수님의 인터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조사 담당자인 에밀리가 이렇게 말했죠. 현무5가 단순한 무기를 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군사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며 질문 리스트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반응, 중국의 불안, 앞으로 닥칠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미사일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다음 촬영을 위한 장비를 점검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떠올려봤습니다. 현무5가 동북아에 미칠 파장만큼이나 우리의 영상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죠. 곧 일본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어시스턴트 마이크가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현무5가 일본에 주는 영향 역시 흥미롭게 다가와요. 저도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네, 일본의 반응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여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앞두고 현무5로 인한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 전문가인 나오미 타카하시 교수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현무5가 일본에 미칠 영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될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현무5의 출현은 일본의 방위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 말을 꺼냈죠.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면서 일본의 시각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반갑지만 한편으론 이웃국가의 급격한 군비 확장에 불안해하고 있죠. 이 딜레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여러 층위를 함께 봐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일본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무기는 지역 내 잠재적 위협을 억누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두 나라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일본 사회에선 한국 군사력 증강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젠가 현무5 같은 강한 무기가 일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는 것이죠. 타카하시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내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은 이에 대응해 자국의 방위력을 키워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평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가져올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자체 방위력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특히 일본 헌법 개정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은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두지 않겠다고 규정한 부분과 직결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이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개정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 어슈어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자국산 공격형 미사일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지만 현무5 같은 무기의 등장이 이런 논의를 더 활발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변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 안보 질서를 다시 쓰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전문가 알렉세이 볼코프 박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현무5가 러시아에 미칠 파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도착하자 그의 얼굴에는 신중함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러시아 극동 전략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볼코프 박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무기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싼 지역 내 역학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상황을 전략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 무기가 영내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 그리고 러시아 이익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현무5가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 정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코프 박사의 말을 들으며 현무5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넓히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등장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복잡한 외교 게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볼코프 박사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역 안보 질서 구축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볼코프 박사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쉬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무5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만 안보 전문가 리안 첸 교수와의 인터뷰 순서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첸 교수의 표정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현무5의 출현은 양날의 검입니다. 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로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긴장 고조를 걱정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대만의 복잡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무5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반응을 자극해 역내 군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무5가 대만 해협의 미묘한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은 현재 이런 변화 속에서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현무호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죠. 첸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마지막 촬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활약했던 제임스 하퍼 박사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무호가 세계 안보 질서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퍼 박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무호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 발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안보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라 할 수 있겠죠. 그의 해설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견을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기술적 진전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도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또 이 변화를 어떻게 평화롭게 이끌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퍼 박사는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무호와 같은 첨단 무기의 등장은 기존 억지론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소통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자 한국이 현무호와 같은 핵무기급 재래식 무기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퍼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현무호를 개발하게 된 이면에는 다층적인 지정학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 맞설 필요가 컸다고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국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확장 억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넓게 퍼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억지력을 확보하려 했고 이것이 현무호 개발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세 번째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무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군사력과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방위산업 기반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현무호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서 한국의 전략과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결과임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모든 촬영이 마무리되면서 현무호를 둘러싼 다층적인 이야기가 하나의 큰 그림처럼 맞춰져 갔습니다. 이 무기가 등장한 것은 단순히 군사력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안보 무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무척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이런 중요한 변화의 순간들을 꾸준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60번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그 참모들은 한반도 미군 철수를 반복해서 시사해왔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던 트럼프의 등장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아니, 거의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 한국은 이미 부유한 나라임에도 왜 돈을 더 내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주한미군 규모가 28,500명임에도 불구하고 4만 명, 42,000명이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숫자를 언급하거나 한국이 매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서 현재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즉 약 6조 원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만 활용하지 말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이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주장은 이미 대학 강연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 강의실에서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매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미국 학생입니다. 매년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되는 만큼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죠. 언제나 더 나은 환경과 뛰어난 교수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 특별히 외부 강연이 열리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신청하며 기대에 부풀곤 합니다. 우리 학교는 단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강의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냥 참석할 수 없고 사전에 읽어야 할 자료가 정말 많아서 보통 100페이지에서 많게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공부해야 하죠. 덕분에 수업 분위기는 늘 활발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학생들은 언제든 손을 들어 질문할 수 있고 교수님은 수업의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지금까지 궁금한 점이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10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세계 군사력이나 기술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언급되는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연사로 나서는 강연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다른 강의라면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곤 하지만 이번에는 차기 대선 후보와 군사 이슈가 맞물려 최근 몇 년간의 뉴스를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강이지만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듣는 강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트럼프의 주장과 그가 당선될 경우 세계 군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 꼼꼼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강연은 특히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아시아계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강의장 안은 남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미국 학생보다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차기 대선 후보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군사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강연 당일 수업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안보 전략의 중심은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라고 강조하며 중국은 미국보다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해군력에서 미국을 앞질렀고 앞으로는 공군력까지 월등히 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최강국이 아닌 상황에서 진정한 경쟁자를 맞이한 셈이라며 현재 미국은 탈출구 없이 벼랑 끝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대만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적 우위를 이미 잃었으며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수년간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는 이뤄내지 못했고 효과도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력이 필요하고 미국이 무너진다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섬뜩한 분석이 나왔죠. 그러자 한 한국인 유학생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고 질문했어요. 이에 교수님은 트럼프의 재선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으며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는 만큼 그의 복귀도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덧붙였죠. 트럼프는 예전부터 경제력이 있는 동맹국은 자국의 방어 비용을 미국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한국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한국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 요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죠. 그는 과거에도 북한과 직접 협상한 전례가 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동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결국 한국에서도 핵무장 필요성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또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어들고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훈련도 축소되며 전략자산 전개 시마다 미국이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넘기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어요. 이어서 그는 강의실 분위기를 단숨에 긴장시키는 말을 던졌는데요.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그늘을 벗어나 자체적인 핵 전력을 보유하고 남북 간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한국 학생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2023년 발표한 워싱턴 선언도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더군요. 이에 교수님은 동맹이라는 건 사실 비즈니스이고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한국도 결국은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만약 동맹을 낭만적으로만 여긴다면 적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것은 한국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시각은 타당하다고 평가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오랜 시간 동맹을 이어왔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면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올 수 있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스스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하며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관계도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강하게 반발하며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했고 이 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조약 위반에 해당하며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핵확산 방지 노력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신뢰와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또한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주변국들과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기술력에서 이미 뒤처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전략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은 나토 전체의 억지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미국의 비확산 전략은 이미 실패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도 실질적인 핵 역량을 갖춘 상태인데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전혀 규범을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규칙을 따르다가는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죠.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현재 기술적인 제약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적인 장벽이 크게 존재합니다.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되고 있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이 협정을 개정하여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에는 NPT 탈퇴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서 핵 개발을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1-2년 이내에 시제품이 완성될 수 있고 다시 2년이 지나면 본격적인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과거 핵 개발의 거의 최종 단계까지 진행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이 쓴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한국의 핵 개발 기록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1970년대 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내전과 침공은 핵 위협을 제외하면 각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대탕트를 추진하며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만났고 핑퐁 외교라는 상징적인 사건도 일어났죠. 이로 인해 박정희 정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대국의 평화를 위해 약소국의 안전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 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되자 박정희 정부는 남한 군대가 당시에 낙후된 무기와 장비로는 북한, 소련, 중국 공산군에 맞서 독자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바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진 계기가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1972년 비밀리에 프랑스 정부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었고 미국 중심의 나토 체계에서 벗어나려 하며 미국과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 영국과 달리 핵 확산 방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처리 시설의 장비와 설계도가 완성됐고 이를 통해 연간 2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과 맞먹는 위력의 핵무기 2기를 제조할 수 있는 설계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 1세계나 2세계가 아닌 3세계의 개발도상국인 인도에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세계 국가마저 핵을 보유하게 되자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핵 확산을 막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북미 정부는 핵무기 개발 관련 자재의 세계적 유통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자재가 당시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1974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핵개발 계획의 1단계를 추진 중이며 10년 이내에 제한적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운반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에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의 핵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특히 일본과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박정희의 의지가 반영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키신저는 남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운반체제 능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핵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1975년 6월 박정희는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었지만 실제로 개발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수된다면 한국은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스나이더 대사는 한미관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학기술처 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에게 차례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주로 재처리 시설 도입에 미국이 우려를 표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죠. 스나이더 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를 만나 미국은 프랑스가 한국의 플루토늄 군사적 이용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의 강력한 간접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사는 한국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재처리 시설과 핵기술 이전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죠. 1975년 8월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가 방안에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할 경우 한미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남한의 핵개발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지 않은 간접 경고였으나 슐레진저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미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눈치챈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스나이더 대사 후임으로 필립 하비브가 부임했고 그는 한병춘 주미대사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필립은 한병춘에게 프랑스 재처리 시설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병춘은 국가적 신의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의회의 힘을 빌려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한미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미국의 지원과 협력에서 얻을 이익과 프랑스 제처리 플랜트에서 얻을 이익 중 무엇을 택할지 결정하라며 남한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금융 지원을 포기할 각오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셈이죠. 제임스 슐레진저의 후임 국방장관이 된 도널드 럼지펠드는 1976년 5월 남한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한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단호한 경고에 박정희는 프랑스와의 계약을 철회했죠. 스나이더는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박정희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국가의 자주성을 이루려는 열정이 한미 미래관계에서 가장 우려스럽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이 재개되지 않도록 한국에 직접적으로 핵개발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정희는 반강제로 프랑스산 제처리 플랜트와 나중에 도입할 예정이던 캐나다산 중수로 계약을 취소했지만 핵무기 확보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핵개발팀을 해체하지 않고 한국핵연료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조직에 흡수시키며 발전용 원자로용 핵연료봉 제조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죠. 나아가 박정희는 1978년에 다시 프랑스와 제처리 시설 관련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직접談判을 짓기로 했죠. 이처럼 미국 정부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전직 공보비서관이던 선유련은 1979년 1월 박정희가 1981년 상반기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보안사령관 또한 비슷한 증언을 남겼는데 박정희가 본인에게 핵무기 개발이 95% 완성됐으며 1981년 상반기부터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암살당한 순간부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핵연료 개발 공사는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되고 핵개발에 참여했던 집단과 인물들도 모두 한동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사 지도자로서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며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 노력했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박정희 시절 핵개발로 한때 얼어붙었던 한미관계도 80년대 초 소련과의 긴장 고조와 맞물리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4만 3천 명으로 늘렸고 최신형 F-16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면서 한국군 현대화와 전두환 정권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무리한 핵개발 시도가 동북아의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불러올 뻔했으나 동시에 한국이 세계 정상급 원자력 발전국이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위치까지 오르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은 기술적으로 훨씬 발전해 북한이 어렵게 완성한 핵을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에서 2조 원, 월성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봉을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데 3개월, 기폭장치 제작에 2개월, 플루토늄탄 완성에 1개월 정도로 합치면 총 6개월이면 충분하며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봉에는 약 4,300여 개의 핵무기 제작이 가능한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불가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수님의 근거 있는 설명에 중국 학생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고 한국 학생은 평소 쌓인 답답함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시원하게 풀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매일같이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리는 북한, 그럼에도 평화경제만 말하는 정부를 보며 답답했던 마음이 교수님 말씀에 한 번에 풀렸다고 했죠. 교수님은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특히 국회와 군부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러시아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받을까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체제, 기술 부족,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 폐기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셨죠.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한 뒤로 그 선택을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것이 러시아의 팽창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했어요. 교수님은 강의 마지막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침공할 수 있었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했습니다.